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의 경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상승세가 트럼프 대세론을 흔들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죠. 2020년 대선과 개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퇴임 후 백악관에서 기밀 문서를 무단 반출했다는 혐의 등 무려 91건의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과연 내년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관련 내용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년 미 대선. 두 전현직 대통령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말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했을 땐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대결했을 때는 상당히 우세인 걸로 나타나요. 최근에 MBC 조사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51% 이상으로 일단 나왔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합주 7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적게는 2%, 많게는 9%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더힐에서 이제 조사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양자 대결 조합을 여러 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 바이든일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게 1.9%로 우세하는데 헤일리 대 바이든으로 조합을 바꿔보면은 오히려 헤일리 후보가 3.5%로 유리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 더 큰 차이로 우세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본선은 어쨌든 양자 대결이기 때문에 더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뉴햄프셔주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공화당 경선 중에서 프라이머리가 처음 시작되는 예비 선거가 처음 시작되는 곳이라서 이쪽에 이제 여론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어요. 헤일리 후보가. 그래서 아메리카 리서치 그룹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자면은 트럼프가 33%, 헤일리가 29%예요. 그러면 4%니까 보통 오차 범위가 5%라고 한다면 그 안으로 좁혀서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일리가 최근에 토론에서도 스스로를 좀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러한 추세를 따라서 선거 자금도 상당히 많이 모아서 1,000억 원 이상 지금 헤일리 쪽으로 돈이 들어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지층이 이제 견고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니키 헤일리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어떤 사람들이고 왜 지지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민주공화 양당의 이제 선두주자들이 결국에는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혐오감이 상당히 높은데 56%, 57, 58 이 정도를 각각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바이든은 최고령이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파괴자다.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상당히 큰데 그러면은 중간에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새로 대안을 찾는단 말이죠. 특히 공화당의 중도파가 헤일리 쪽으로 표를 좀 몰아주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승세를 탔던 게 헤일리 후보가 아니라 디센티스 후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상승세를 타면서 안 좋은 점은 뭐냐면요. 공격의 대상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너덜너덜해지다시피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디센티스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깎이는 반면에 헤일리 후보가 최근 3개월 정도간의 지지율이 두 배나 더 올랐거든요. 그만큼 새로운 인물로 이제 부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중도층 그리고 또 무당파 이런 지지들의 어떠한 표가 이쪽을 좀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 즉 트럼프 대통령과 좀 헤어질 결심을 한 사람들이 이제 표를 헤일리 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과 좀 다른 사람들이죠. 대학 출신의 그리고 좀 부유한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부유층들은 도시 외곽에서 살거든요. 큰 집에서 이런 사람들 전문가 출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지지층이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 자금들이 줄줄이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있는데 억만장자라고 하는 코크 형제가 이제 예. 설립을 했었던 번영을 위한 미국인이라는 그런 단체가 정치 후원 단체인데 이제 지지 선언을 했었고 월가에서도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JP 모건, 체이스 회장 등을 비롯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헤일리 팀 쪽으로 많이 지지 선언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추세들의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지를 등에 업고 진짜 헤일리 전 대사의 이 상승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수님? 이게 판세를 이제 초기에 누가 가지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이제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이오와에서 이제 코커스 그리고 뉴햄프셔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프라이머리가 열려요. 코커스라는 것은 당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비밀 투표에 참여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5월 15일이 아이오와 그리고 1월 15일이 아이오와고 1월 23일이 뉴햄프셔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오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우세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원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에 당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에 이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2위를 하고 있는 디센티스를 헤일리 후보가 아주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헤일리 후보가 2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종의 대항마로서 이제 어떠한 이제 힘을 저력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있는 뉴햄프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관리를 많이 해온 지역이고 또 뉴햄프셔 주의 주지사가 또 지지를 공개적으로 했었고 최근에 나왔었던 아메리칸 리서치의 조사에서도 이제 굉장히 적은 숫자로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 여기가 2월 3일이에요.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이 바로 이제 헤일리 후보예요. 그렇군요. 여기서 주지사를 했고 대학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좋은 그 기록을 낼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는 조금 예측하기 힘들어요. 사실 3월 첫째 주 화요일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12개 이상의 주에서 예비 경선이 공화당 측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의 이제 대의원들이 많은 주들은 당원 중심으로 이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예. 중도층이나 무당층들이 헤일리의 표를 넣어줄 그럴 기회가 상당히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제 최근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연방 대법원으로도 이제 간 상황이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결과가 굉장히 좀 주목되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이 대통령, 그러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큰 변수가 되는 건 맞는 것인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콜로라도주에서 제기를 했었던 거 뭐냐면은 대통령직이 공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네. 수정헌법 14조에 따르자면은 헌법을 소외하겠다라고 선서를 하고 나서 내란에 참여하거나 여기에 이제 지지를 했었던 사람은 공직에 다시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이라는 것을 표기를 할 때에 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런 것들은 언급해도 대통령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법상으로는. 당연히 공직이니까 언급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설마 헌법 수호를 하는 대통령이 이 내란에 이게 참여를 했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언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런 공직이 아니냐, 이게 적용이 안 되느냐,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콜로라도 주 이외 다른 주에서도 한 20여 개 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공방 중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했던 첫 사례가 콜로라도 주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고 이 연방 대법원 법리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판결까지 일단 완료가 되기까지는 주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유예되는 거죠. 네, 유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방 대법원이 심리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쪽에서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죠. 연방 법원이 이제 한 세 가지인데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트럼프 진영을 좀 밀어준다라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연방법원은 민주공화 약간 비슷비슷하게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집권 시기에 3명을 보수 성향의 이제 법관들 지명을 하는 바람에 이게 보수 대 진보가 6대3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보수층을 좀 인식을 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아예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법원이 최근에 여러 가지 스캔들로 굉장히 지지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결정을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완전히 법적으로만 따져서 이게 증거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내란죄로 어쨌든 뭔가 결판이 난 케이스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이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는데, 예. 만약에 주 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네. 콜로라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콜로라도는 얼마나 중요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버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선의 큰 흐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이 다음 판결을 두고서 리엘러시티 쇼처럼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예. 이게 의사당 난동 사건 재판을 뭐 공개적으로 생중계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적도 있고요. 이 아무래도 리얼리티 쇼 진행자였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원을 이렇게 정치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선동을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른 주에서 이제 법리 판단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아직까지 미정인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약간 강성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워딩이 트럼프 쪽에서는 마녀 사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가 이제 선임을 했었던 법관들이 전부 다 결정을 내린 거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그리고 정치적인 탄압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판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들이 훨씬 더 단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작용 이런 것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좀 더 공화당 내 지지율이 높아졌다거나 공화당 내 그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숫자로서나 조사 결과로서 그런 식으로 좀 증빙이 될 만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요즘에도? 근데 이게 여론조사를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기점으로 해서 67%까지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계속 사실은 기소건이 여러 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또한 기부금도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무래도 이제 인기몰이를 상당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정치 탄압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인기를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수사를 잘 활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죄다라고 이제 충분히 이제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실제로 니키 헤일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굉장히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했고, 그 결과 여기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좀 높아졌다, 이런 이제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종류로 보면 3가지고 혐의는 91건이고, 이게 만약에 대선 전에 혹시 수감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뭐 그 정도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범죄 혐의가 여러 건이에요. 기밀 자료를 집에 가져가서 불법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문서를 위조를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허위 정보 유포로 기소된 것도 있고, 내란 선동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이 법적 리스크는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정치적인 변수는 아닌 듯이 그렇게 보이고, 뉴욕타임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이 공화당 유권자들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적어도 62%는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계속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지지층이 두껍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임 전에 주요 보직, 당내 주요 보직에 친 트럼프 사람들 다 심어놨었던 것이 하나의 큰 변수가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덧셈이 아닌 뺄셈으로 어쨌든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많이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양분화가 너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민주당이 끌어올 거는 없고 기존의 이제 지지층에서 뭔가를 빼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드샌티스 후보였어요. 그쵸. 드샌티스 후보가 아무래도 중간 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트럼프 책임론을 얘기를 하면서 대안을 찾다 보니 드샌티스가 이제 제2의 인물로 부각이 됐었는데, 이 드샌티스가 나오면서 공화당 내에 친트럼프 측이 가장 네거티브를 많이 했었던 게 드샌티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샌티스가 가져갔던 표가 사실 사퇴를 한다고 해도 니키 헬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냐면 트럼프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여러 가지 형사 기소 중에서 민사 재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워싱턴 DC 재판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3월에 워싱턴 DC에서 이제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공판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연방 대법원에서 특검에서 이제 요구를 했었던 패스트 트랙, 좀 빨리 시기를 빨리 이제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거부를 하면서 항소권을 먼저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항소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공판이 사실 뒤로 확실히 밀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선 이후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일단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재판에서 중요한 건 배심원이에요. 근데 배심원 제도를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명의 배심원이 과연 무죄를 인정을 해주느냐, 유죄를 인정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은 모두 동의를 해야지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한 명만 설득을 잘해도 계속 홀드된 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는, 시간 지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아마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사실 민주당의 후보로서 지금 강력하게 거론은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최하위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다른 후보로 뭐 교체될 가능성 등은 없는 건지, 현재 이 미국 내에서의 여론들은 어떻습니까, 바이든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 왔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을 대체할 사람을 경선 과정에서 다시 내세우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렸고요.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령뿐만이 아니라 국내 문제 처리 능력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어 가고 있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 그리고 흑인층 사이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최근에 가자지구 문제, 그 중동 문제로 인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시위들이 많잖아요. 결국에는 청년층들이 계속 돌아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층들을 계속 관리하지 못한다. 그럼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이 매력이 없다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는 경기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호전되었어요. 예. 실질적으로 뭐 주식시장은 계속 살아나고 있죠. 그 실업률 최저치로 지금 떨어졌죠.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둔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지표하고 이 지표가 좋다라는 인식하고 갭은 아직까지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좋아지고 있네라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부감이 심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에 대한 고정관념, 이것을 깰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없을까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낮은 지지율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미리 뭐 사전에 뭐 현재 프리미엄 말씀은 하셨지만 대안을 찾으려고는 안 했던 걸까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예.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죠. 이게 환경 전문가로서 이제 법률가였는데 민주당 경선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월에 무당파, 이제 우리가 무소속이라고 하죠. 무소속 출마를 다시 선언해 버린 것이 경선 과정에서는 절대로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변수가 사실은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누구 표를 끌어올 것인가예요. 지금
봤을 때는 원래 제3지대의 표를 미국 사람들은 웬만한 데서는 주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적어도 20%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럼 누구 표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하고 바이든이 과거에 트럼프를 이겼었던 주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걸로 봐요. 그러면은 바이든 표를 끌어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양자 대결이 아니라 삼자 대결, 로버트 주니어를 넣어서 삼자 대결을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는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드는 흥미로운 결과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쪽의 표를 더 끌고 올 것인가 이것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공화당, 민주당 사실 후보가 누가 될지 100%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대선 결과를 이끌 만한 가장 주요한 이슈, 교수님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약점이 지금 외교 정책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광고도 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약한 지도자 이미지를 계속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동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겼었던 이유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중간 선거의 승리 요인인 높은 투표율 이것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